안녕하세요. 주식발굴단의 이진우입니다. 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연말 특집으로 1시간에 걸쳐서 내년도 시장 상황 그리고 업종 종목 발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에드먼드 힐러리 경 잘 아시죠? 에베레스트 산을 처음으로 오른 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위해서는 그쪽을 잘 아는 또 산악 보조인, 우리가 쉘파라고 하죠. 텐징 노르가이라는 분도 있었습니다. 아마 쉘파 중에 그렇게 역사적으로 이름이 남겨진 분은 드물 텐데요. 그만큼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힐러리 경이 올라가는 데는 그만큼 그 히말라야 지역을 잘 아는 현지인, 네팔 현지인 텐징 노르가이의 도움이 있었던 것이죠. 나의 소중한 자산을 지킨다는 거, 어떨 때는 그 높은 산을 오르는 것만큼이나 두렵기도 합니다. 자, 조금 더 편안한 루트를 찾아가야겠죠. 2022년 한 해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길 오늘 한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집으로 인사드리는 주식발굴단, 오늘 함께 하실 분들, 네, KB투자증권 민재기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한금융투자 우리 황유현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영관 캐스터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근데 지금 우리 두 분이 공통적으로 뽑은 섹터가 있다면서요, 은강 씨. 네, 이번 특집 저희가 준비하면서 2022년에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와 섹터가 어떤 것이 될지 함께 의견을 나누었는데요. 먼저 나왔던 섹터와 이슈를 쭉 말씀드리면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DDR5, 금리 인상, 그리고 폴더블폰 부품과 메타버스, NFT, 게임, 2차 전지, OLED, 애플카, 자율주행, 순수 제약바이오, 카메라 모듈, 수소, 그리고 중국 경기부양, 경기민감주, 마이데이터, 보안 등이었습니다. 정말 많죠. 아니, 저걸 갖다가 다 포트에 담으려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제가 읊어드린 키워드들만 봐도 내년 경제 흐름과 시장 이슈가 좀 읽히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중에서 민 부장님과 황 팀장님이 공통적으로 뽑아주신 섹터가 바로 반도체 파운드리였습니다. 아하. 일단은 파운드리 산업 자체가 지금 좀 극심한 공급 부족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오토 쪽, 자동차 쪽에서도 이제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게 바로 빨리 그 공급이 원활하게 올라가는지 어렵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에도 투자는 들어가더라도 아무래도 계속 좀 부족한 현상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투자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부터는 좀 공급이 좀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년도에 저희가 좀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내년에 3나노 공정을 내놓고요. 이 3나노 공정이 3D 아키텍처 구조인 즉 게이트를 위로 이렇게 적층하는 3차원 구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년에 좀 기술 혁신이 나올 것 같고, 이게 삼성전자와 TSMC 간의 EUV 이후에 또 다른 기술 경쟁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얼마 전에도 했는데. 맞아요. 자, 2021년에 반도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 다 기억하시다시피 연초만 하더라도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가 나왔다가 우리 반도체 종목 대표적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투자자분들 1년 내내 마음고생 많으셨는데, 또 이거 내년에 또 반도체 파운드리 짚었다가 고생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전망은 항상 틀리라고 합니다. 그래요. 아니, 반도체 파운드리 어떤 면에서 기대가 되는 거죠? 반도체는 저전력, 그리고 고성능, 그다음에 소형화, 요 세 가지의 트렌드로 이제 발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일단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세 가지의 트렌드에 맞는 반도체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가 지금 글로벌리 딱 두 개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만의 TSMC, 그리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네, 그래서 이게 기술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와 대만의 TSMC 두 개 회사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파운드리는 팹리스 업체들, 즉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반도체를 맡기려고 하는 업체들은 많은데 이렇게 고성능 저전력 소형화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반도체 회사는 제한적이다 보니까 가동률이 되게 지금 높은 상황이죠. 네. 그리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적다 보니까 가격도 계속 인상되고 있고 파운드리 네, 가격도 네, 그런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소형화 저전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당연히 이제 작게 만드니까 전력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글로벌리 이제 서버, 클라우드 회사들, 아마존이나 MS나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전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 계속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저전력이 되면 전기 비용이 많이 다운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뭐 게이밍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고사양 쪽으로 스마트폰을 또 교체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전장화, 그다음에 자율주행 이쪽이 이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은 내년도에도 아마 좋지 않을까.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같은 쪽 시장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5나노 이하, 이게 이제 우리가 선당 공정이라고 합니다. 이쪽에서 이제 TSMC와 삼성전자만 거의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뭐 TSMC, 삼성전자, 인텔 물려드는 주문 때문에 계속 투자를 하는 사이클입니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한테 떨어지는 낙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파운드리를 내년도에 유망 섹터로 일단 저는 가장 꼽고 있습니다. 민 부장님, 그 반도체 공부하는데 꽤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셨죠? 그쵸.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입시 공부하는 것보다 더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저 나노가 기본적으로 10의 마이너스 9성이라면서요. 그리고 1나노미터가 10억 분의 1m라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알아요, 저도. 최근에도 우리가 어쨌거나 이 삼성전자는 불과 얼마 전에 다뤘는데,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파운드리 쪽. 이것도 그러면은 내년에 우리가 파운드리 쪽을 갖다 유망하게 볼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 저번에 한번 우리가 나눴을 때도 이 이야기를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저는 삼성전자의 투자는 사실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230조 투자해서 170조가 반도체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TSMC와의 격차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들도 있을 거고요. 미국도 1분기에 파운드리 투자에 대한 걸 밝히긴 했습니다만 사실 TSMC나 삼성전자에 비하면 작은 규모라서 네.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는데 어쨌든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이 파운드리 쪽에 갈수록 집중하고 있다라는 그 시장의 흐름은 맞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IDM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은 갈수록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양의 반도체를 요구를 할 겁니다. 갈수록 이제 기기들도 다양해지고 고사양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수요에 맞춰서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고 하잖아요. 다품종 소량. 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려면 예. 기술력 있는 파운드리 회사들만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거고 저는 대형 회사들보다는 이제 그거와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파운드리 소부장 회사들 쪽으로 내년에는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삼성전자에서 새로운 AP인 이제 엑시노스가 또 나옵니다. 그거 관련된 회사들도 좀 보시면 요즘에 또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AP? 그러니까 앱? 아니요.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네. 어플리케이션 나오기 프로세서. 때문에 새로운 어떻게 보면 칩이 나오는 거니까 그거 관련된 뭐 테스트 회사라던가 관련된 회사들도 내년엔 그쪽으로는 또 수혜가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네. KB증권에서는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2023년까지 2년치 물량을 수주한 것으로 보여서 내년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 추세를 나타낼 전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디? KB증권? 네. 민 부장님의 KB증권? 네. 이걸 하면서 또 겁나는 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초에 이러다가 또 안 가면은 또 괜히 가서 또 피크아웃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아무데나 피크아웃 회사서. 파운드리 쪽은 방금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네. 피크아웃 우려는 조금 뒤로 미뤄둬도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도체에서 지금 많이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는 것은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죠. 쪽이거든요. 이게 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약간의 이제 커머디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잘 된다 싶으면 공급을 확 늘려버리고, 예. 그리고 좀 안 된다 싶으면 또 공급 줄여버리고 이러면서 좀 잘 팔릴 때 이제 캐펙스 투자를 많이 하니까 네. 이 당연히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만들어지는 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쪽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는 파운드리 쪽은 그 팹리스 기업들이 퀄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AMD라든지 엔비디아 그런 애들이 이제 주문을 받아서 네. 생산하기 때문에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하나가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에 내년도에 미국도 그렇고 투자를 집중하는 것을 지금 황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메모리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줄어드는 게 오히려 좋은 거죠. 투자를 파운드리 쪽에 집중하니까 메모리 투자는 많이 못하니까 거기에서 네. 공급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일단 낮다라는 게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하거든요. 중국이 혹시나 또 딴지 걸지 않을까 걱정을 시장에서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승인을 해줬어요. 어허.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하려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한 8조 원 정도의 인수 대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8조 원 정도를 지급하면 하이닉스의 부채는 11조 원으로 급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도 공격적으로 캐펙스 투자를 하려고 해도 돈이 없는 거죠, 이제. 돈 없기 때문에 메모리 투자는 그렇게 쉽게 못 할 거예요, 내년에. 그러면 걱정하셨던 그러한 이제 공급 과잉의 사이클, 그래서 메모리 가격이 크게 떨어지는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민 부장님은 저렇게 모멘텀이 될 이슈들 짚어주셨는데 혹시 또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건 좀 챙겨보시라 할 만한 내용은? 저는 파운드리 쪽은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큰 살만하다? 회사들, 네, 살만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큰 회사들보다는 그 소부장 쪽.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앞서 말씀드렸던 거와 연관해서 말씀드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급을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주로 이제 상승률과 거래량들을 좀 많이 보는데 이게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조금 조짐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기존의 주도주들이 조금 상승 탄력이 조금 줄어들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모비스 올라오는 거라던가 그리고 반도체 기판 주식들이 먼저 치고 갔다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주도주의 교체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가끔 주도주의 생로병사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한국 주시장에서 기존의 주도주가 다음 주도주가 됐던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반도체는 한국 전체의 운명하고 사실 같이 가는 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테마주로 보기는 좀 사실 좀 그렇고요. 지그시 가야죠. 네, 그냥 지그시 그냥 파도만 있을 뿐이지 그냥 쭉 간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정말로 이제 지금의 부귀영화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좀 절벽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한국 경제 자체가 그렇죠. 휘청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그렇죠. 희망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가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하면 반도체 투자는 계속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조금 수혜주 종목으로 조금 깊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민 부장님 먼저. 항상 뭐 죄송합니다, 황 팀장님. 우리 형이니까 먼저 하고. 원래 마지막이니까 그러면 팀장님 먼저 하시면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잘못 들었어요. 올해 마지막. 올해 마지막. 보내버리시는 줄 알았어요. 그래, 먼저 한번 하시죠. 네. 그러면 아까 모바일 AP 새로운 엑시노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네페스 아크는 지난번에 했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한번 주가가 한번 들썩였다가 56,000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한 5만 원 내외에서 또 움직이는데요. 사실 올해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움직이지 않았고 왜냐하면 새로 나올 그 모바일 AP인 엑시노스에 대한 수율에 대한 문제가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수율이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다는 우리나라 관계자도 아니고 외국의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한 뉴스였는데 그게 주가를 한번 끌어내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2월 달에 다시 수율이 생각보다 좋을 것 같다. 증거사 분석 리포트와 같이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왔는데요. 뭐 앞으로도 수율에 대한 문제는 계속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새로운 모바일 AP 엑시노스가 내년에 나오는 스마트폰을 실리느냐 아니면 수율이 문제로 내후년까지 미뤄지느냐 그 문제가 사실 조금 기회비용에 사실 좀 문제인 것 같고 가는 방향은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잘 되면 내년 상반기에 되게 굉장히 좀 재밌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네페스 아크, 이게 테스트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테스트 기업들 중에서 테스나하고 네페스 아크를 계속 관심 가지고 보는데 내년에는 후공정 업체들 쪽은 계속 관심 가지고 보시면. 민 부장님, 혹시 뭐 앞에서 먼저 하셔서 뭐 순발력에 문제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번에 저희가 반도체 파운드리 이야기 했을 때, 지난 과거 방송을 찾아보시면 저는 한미 반도체 이야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맞아요. 반도체 이제 후공정 쪽 핵심 그러셨어요. 장비로. 맞아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는 이번에도 이제 파운드리 관련된 저는 이제 뭐 탑픽 종목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새로운 종목으로 PSK라는 회사를 하나 선택을 해봤습니다. PSK는 이제 메모리 쪽, 그다음에 파운드리 쪽 다 수혜를 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은 PR 스트립 장비라고 있는데요. 이 글로벌 1위 기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를 이제 설명을 살짝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스트립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좀 스트립 쇼를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좀 벗겨내는, 벗겨내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앞에 PR이 뭐냐면 최근에 시장에서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지금 주가가 되게 좋은 상황이었죠. 포토레지스트라는 거는 이제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 노광 공정이라고 있습니다. 그 노광 공정에 사용되는 이제 소재거든요. 근데 회로를 그리고 나면 필요 없는 이 PR, 즉 포토레지스트는 벗겨내야 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PR이 그래서 들어가는 스트립 장비, 회로를 그리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쓸모없는 이제 부분을 벗겨내는 건데 요게 글로벌 1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프리미엄을 좀 받을 만한 이슈가 된다라는 생각이고
조금 전에 이제 반도체가 점점 이제 미세화되고 뭐 선단 공정이 중요해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EUV가 앞으로 더욱더 도입이 되면 이 막질이 조금 더 딱딱해지고 좀 벗겨내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러면 뉴 하드 스트립 장비라고 있습니다. 또 이거를 이제 이 PSK가 새롭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1,000억, 1,1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시가총액이 한 7천억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면 뭐 퍼가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반도체 쪽 장비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22년 기대되는 섹터 첫 번째가 반도체 파운드리였는데 두 번째 섹터 두 분 겹치는 게 또 있었나요? 네, 또 있습니다. 민 부장님과 황 팀장님이 함께 고른 두 번째 섹터, 바로 OLED입니다. 이 OLED에서 관련해서 키움증권은 디스플레이 OLED의 불확실성 속 확실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적었는데요. 네, 그만큼 OLED 시장 성장에 대한 확신을 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각 증권사의 리포트들을 모아봐도 올해 11월, 12월 리포트들 중에 OLED 산업을 다룬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꼭 스마트폰 시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TV나 IT 쪽으로 OLED 침투 시장이 확장되는 과정에서 OLED 소재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OLED 소재 업체들 계속해서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규 기기에서요, OLED 소재 수요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신규 예를 들어서 AR, VR 기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널 면적이 작은데 그냥 작은 게 아니라 정말 무지하게 작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재 수요의 증가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또 OLED를 또 주목하시는 이유는? OLED는 야 그거 되겠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꽤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이제 좀 벗어날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디바이스에 주목을 한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TV라든지 스마트폰은 정체가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OLED가 엄청나게 크게 된다기보다는 애플이 OLED를 탑재한 아이폰을 이제 점점 모델을 늘려가고 있다는 거. 요게 하나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또 TV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도 OLED TV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하고 있는 기기들의 변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새로운 이제 플러스 하드웨어 기기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메타버스의 환경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내가 좀 체험을 하려면 결국에는 AR이라든지 VR과 같은 이런 XR 기기들, HMD라고 하는데 머리에 쓰고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LCD로 하면 무겁고 해상도도 낮고 하기 때문에 어지러움증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환경을 우리가 보려면 그 인프라는 OLED로 탑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새롭게 이제 들어오는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애플도 이제 노트북, 그 다음에 이제 태블릿 PC 쪽, 또 OLED 쪽으로 애플이 바꿔가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과거 대비해서도 OLED에 대한 수요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의 좀 부진했던 그 업황은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은 좀 가져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게 내년도 전망입니다. 그래요. 더 줬어요. 또 민 부장님 설명 듣다 보면 막 더들 것도 없이 사고 싶어지는데 정말 이렇게 성장세에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 디스플레이에 대한 이 뿌리 깊은 불씨는 한 몇 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LG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그쵸. 한 1년 잘 오르다가 또 한 4월, 내리고. 한 5월부터 그쵸. 한 반년 동안 얼마나 고생들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 LG 그룹주들에 대해서 사실 조금 궁합이 안 맞는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 그 성향이 조금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드디어 이제 내년이 이제 LCD에서 OLED로 넘어가는 이제 원년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삼성도 투자를 완료했고 시제품도 공개했고 1월 달에 공개를 이제 QD OLED TV를 하면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은 교체 주기가 한 2년, 길면 3년 정도 이제 교체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TV도 LCD에서 OLED로 교체 본격적으로 하는 해가 내년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성장률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빨리 나오는 게 내년 정도로 보고 있는 거고요. 표를 한번 보시면 사실 내년에 TV 성장률은 그렇게 엄청 늘어나진 않습니다. 대신에 OLED TV 침투율이 좀 늘어납니다. TV의 교체 수요는 좀 있을 거라는 거겠죠. 전 세계적으로 보조금 지급하면서 TV 가전을 많이 바꿨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아마 바꿀 사람들은 많이 바꿨을 건데 신규 수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이제 OLED TV를 바꾸겠죠. 다만 조금 위험하게 생각하는 거는 생각보다 판매량이 저조할까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리스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저도 OLED가 내년에는 소재나 장비 쪽은 해볼 만하다. LG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9년 만에 이익 회수기에 돌아와서 해볼 만하다. 이런 의견은 동의하는데 아직까지도 보수적인 생각을 좀 지울 수는 없습니다. 이게 아주 성장성이 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기본적으로 스마트폰 시장과 달리 TV에서는 OLED 패널이 갖고 있는 그 본질 가치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OLED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얇고 그리고 전력 소비량이 적고 그리고 이제 폴더블도 가능하다라는 점이 강점이라서 이게 이제 포터블 기기에서는 장점을 발휘하는데 TV에서는 기본적으로 TV 전력 소비량 크게 중요하지 않고 두께 지금 충분히 얇고 폴더블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OLED 침투율이 그렇게 높아지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디스플레이 업체들도 OLED 투자가 이제 TV 시장에서 아주 그렇게 크게 나타나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한 1000만 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소재 업체들을 볼 때 TV 시장을 보고 투자 포인트를 찾기는 좀 한계가 있고요. 이제 스마트폰 쪽이나 폴더블 스마트폰 그리고 이제 IT 쪽으로의 생태계 확장, 요게 조금 더 의미가 있죠. 지금 올해 OLED 침투율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40%까지 올라왔고요. 내년에는 50%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OLED 소재나 OLED 밸류체인의 수혜가 계속해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죠. 아까 민 부장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OLED가 어느 쪽에서 이제 OLED에 대한 수요가 생길지는 감 잡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희망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황 팀장님은 생각만큼 그만큼 판매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 어떤 리스크는 뭐 염두에 안 두십니까? 네, 충분히 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저희 집 TV OLED TV거든요. 빠르네. 폴더블도 그때 바꾸더니. 네네. 왜냐하면 경험을 먼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항상 있기 때문에. 근데 바꾸기 전 TV랑 OLED TV랑 별로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렇죠. 네네. 솔직히 비싸게 주고 바꾸긴 했는데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리스크는 있을 것 같아요, 당연히. OLED TV로 바꿔서 얼마나 좀 실감 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져야 사람들이 그렇죠. 좀 바꿀 텐데 가격은 뭐 비싼데 별로 이제 수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OLED TV도 이제 가격이 제가 샀을 때보다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생각보다 LED라든지 뭐 LCD TV 대비해서 OLED의 가격이 많이 격차가 나지 않으면 이왕이면 OLED 사야지라는 수요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판매 동향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는 삼성전자가 고가 라인업 TV에 LG 디스플레이에 파이터 OLED를 적용해서 받아가지고 한다라는 발표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LG 디스플레이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2013년도 이후에 이제 황 팀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9년 동안 OLED 이제 열심히 해왔는데 아직까지 LCD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안 났는데 삼성에서 LG 디스플레이 물량을 이제 가져와서 쓰게 되면 LG 디스플레이는 또 새로운 이제 이익 회수기로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좋은 부분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삼성에서 LG 디스플레이한테 우리가 파이터 OLED 가져와서 OLED TV 만들 생각 없다라고 부인을 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좀 부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 뉴스에 따라서는 좀 움직여 주실 필요가 있다. 특히나 이 OLED의 그 본질인 유기 재료 기업들이 가장 실적 성장세도 가파르고 그리고 역시 밸류에이션 팩터도 높은 수준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기 재료를 하는 기업들이 국내에서는 덕산 네오룩스나 솔루스 첨단 소재 그리고 해외 기업들 중에서는 유니버셜 디스플레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토픽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연말 특집이니까 황 팀장님 먼저. 아까 민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 TV 바꿨을 때 그 별로 차이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게 왜 그러냐면 아직 방송 컨텐츠가 OLED를 선명히 구현할 만큼 컨텐츠가 따라오지 못해서 하는 부분이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TV 프로그램이 여전히 아직도 UHD나 그 이하급으로 제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 TV가 잘못한 게 아니고 컨텐츠가 그렇죠. 잘못했네. 네, 맞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보시면 기본으로 이제 4K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거를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를 보시면 확실하게 공중파하고는 질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갈수록 이제 방송국들도 계속 이제 화질을 높여겠죠.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그 걱정들은 조금 인식은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민 부장님이 가졌던 생각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바꿔도 소용없네. 근데 이 부분은 컨텐츠의 문제가 더 크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냥 뭐 괜히 바꾸고 그냥 뉴스만 보신 거 아니에요? TV를 원래 안 보시는 분이잖아요. TV를 바꾸기만 하고 TV를 안 보는 거 볼 아니에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를 선명하게 체험을 하려면 네. 메타버스 기기에 대한 기대를 좀 메타버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메타버스 기기들은 어쩔 수 없이 OLED를 쓸 걸 바뀌었죠. 그리고 LG 그룹주들은 애플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최근에 카메라 섹터들이나 애플 협력사들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삼성 협력사들보다 좋았던 이유는, 애플 협력사들은 경쟁을 먼저 했다가 경쟁자들이 좀 많이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삼성 여전히 경쟁 중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지금 최근에 카메라 주가들 보시면 이런 부분에서 삼성 벤더들과 LG 벤더들의 극명한 차이가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 사실 좀 내년까지는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네.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9년 만에 이익 회수기 내년에 기대하고 이익 있습니다. 회수기. 그러니까 9년 동안 네. 힘들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시황에 따라서 좋을 때 좋았다가 안 좋을 때 안 좋았던 건데 지금부터는 LG 디스플레이의 주가 흐름은 조금 다를 수 있지 않을까. 디스플레이 패널을 만드는 LG 디스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예. LG 디스플레이와 관계되어 있는 뭐 LX 세미콘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이녹스 첨단 소재 덕산 테코피아, 뭐 네오룩스 우리 예전에 한번 했던 종목들인데 네. 패널 회사들도 좋고 그 다음에 예. 소부장 회사들도 좋고 주력 종목들을 다 말씀드린 것 같긴 한데요. 벌써 지금 종목에서 지금 다 뺏기신 거 아니에요? 민 부장님.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벌써 다 나와버렸죠? 네네네. 저는 종목만 나열만 했고 여태까지 많이 쌓아두신 거 아니에요? 먼저 그래서. 혹시나 더 부연해 주실 만한 것은 그 종목들 중에. 자, 그러면 언급 안 한 종목에서 그러면 좀 대본에 없는 종목을 그러면 한번 대본에 없는 예, 종목. 예,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게요. 핌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핌스라고. 우리가 지금 그 동진 세미캠이라는 회사가 EUV용 포토레지스트를 개발했다고 해서 주가가 지금 빵 떴거든요. 요즘 아주 핫하죠. 네, 핫하죠. 그래서 지금 또 하나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쪽이 EUV용 블랭크 마스크를 또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SNS텍이라는 회사와 FST가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뭐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동진 세미캠 케이스를 봤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디스플레이에서는 중요한 마스크가 파인 메탈 마스크라고 있습니다. FMM이라고 하거든요. 반도체에서는 노광 공정이 중요한데 OLED 공정에서는 증착이라는 공정이 매우 중요하고 비싼 공정입니다. 예. 여기에서 들어가는 게 이제 파인 메탈 마스크인데 이거는 우리나라가 아직 못하고 있어요. 대신에 이거를 보완해주는 뭐 S 마스크라든지 다양한 마스크 종류들이 있거든요. 그걸 하고 있는 회사가 핌스고 이 핌스의 이 고객사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면 예. LG 디스플레이가 앞으로 이 OLED 패널을 많이 생산해내게 되면 당연히 핌스 쪽으로 낙수 효과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뭐 앞으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섹트도 한번 만나볼까요, 은강 씨? 네, 바로 카메라 모듈입니다. 관련된 리포트들을 찾아보니까요. 대신증권에서 휴대폰 및 관련 부품, 카메라 모듈 22년 고성장, 하이투자증권의 전자장비 및 기기, IT 부품주에 귀환 등 기대감을 드러내는 리포트가 11월, 12월에 나왔더라고요. 네. 저는 일단 카메라 하면 스마트폰이 먼저 생각이 나는데 삼성 폴더블 폰, 플립의 인기가 영향을 미치는 건지 릭세터들 어떤 면에서 주목을 하고 어떤 리스크를 대비해야 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 카메라 모듈 자체가 사실은 전방 산업이었던 모바일 시장과 떨어뜨려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데 대표적인 기술이 저희 손떨림 방지인 OIS 기술 그리고 카메라의 그 돌출 등을 막아주는 배열 방식이 바뀌는 폴디드 줌 같은 경우는 완전히 플래그십 모델 위주로 좀 탑재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미 올해 일부 상위 A 시리즈 모델 위주로 OIS 등이 좀 탑재가 됐었고 내년부터 이제 서로 카메라 모듈에 대한 경쟁이 좀 심화되면서 그 스마트폰 제조사들끼리 삼성을 위시한 대부분의 고객사들이 좀 저가 모델까지도 OIS나 뭐 폴디드 줌에 대한 적용 모델을 늘리면서 상당히 좀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신규 사업 확장성 관련해서도 내년에 일부 가시화가 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외적으로 카메라 모듈이 좀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는 쪽이 전장용 쪽이거든요. 전장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메라 대수 같은 경우가 뭐
카메라 모듈 단으로 저희가 뭐 핸드폰에 많아야 3개에서 4개 정도 적용이 됐다면 차량용 같은 경우에는 대당 10대에서 최대 12대까지도 늘어날 수 있을 정도로 좀 확장성이 큰데, 물론 이제 카메라 모듈의 어떤 고기능화 측면에서는 모바일 대비해서는 기능성이나 이런 게 뭐 진입 장벽이 일부 낮을 수도 있겠지만, 신규 산업이고 워낙에 최근에 자율주행이나 뭐 안전장치에 대한 인식 개선 등 통해서 해당 시장은 저희가 연평균 10% 이상씩 향후 5년간 좀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는 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탑픽 종목 하나 말씀드리면, MC넥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실적은 따라 올라와 주는데 주가가 아직까지는 회복이 안 된 부분도 있어서 가격 메리트도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MC넥스의 주요 고객사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OIS 좀 채용 비중 증가가 전망됨에 따라서 수익성 개선도 될 거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전장용 카메라 대수 좀 증가하는 부분 관련해서는 워낙에 좀 기존의 주요 고객사 위주로 수주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차근차근 이제 실적으로 인식이 되면은 이런 신규 사업 쪽에 대한 그 성장성도 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최근에 이쪽도 어느 정도 수혜를 볼 만큼 보지 않았나요? 아직도 더 이제 메가폰식으로 더 넓어지는가? 기회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는 카메라 하면 그냥 스마트폰 카메라만 봤던 게 네. 사실이었죠. 근데 이제 카메라는 두 가지 이슈가 더 붙었습니다. 메타버스와 관련된 증강현실 관련 기기,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자율주행. 어떻게 보면 이제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것들이죠. 결국 그쪽으로 가게 돼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섹터들은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밸류에이션의 확장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네. 기업들이 스마트폰에다만 카메라를 장착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P도 올라가지만 Q까지, 그러니까 판매량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물량까지. 재료가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카메라는 스마트폰 쪽보다는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을 더 이제 강조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자율주행 하려면 눈이 많이 그렇죠. 달려야 눈이 많아야 되는 되죠. 거아니에요? 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현재는 한 이제 카메라가 차량에 한 두 개 정도 달린다고 합니다. 지금은. 네. 네. 근데 이제 앞으로 자율주행에 가면 갈수록 이제 2배 정도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더 고사양으로 가면 갈수록 하면 더 실리겠죠. 제가 6개까지 달릴 거라는 리포트까지 본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 카메라 업체들은 단순하게 사람 찍어주는 그런 카메라에서 그런 개념의 카메라가 아니라 김치 할 때 그렇죠. 그 사진 그 카메라 그런 카메라가 말고.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단순하게 스마트폰에서 뽀샵을 위한 카메라가 아니라 뭔가 이제 최첨단 시대를 달리는 뭔가 필수 모듈이 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 섹터들은 알겠습니다. 계속 성장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2022년 연초에 또 뭐 이 카메라 섹터를 갖다가 카메라 모듈 섹터를 주목할 만한 뭐 이벤트나 행사도 있다면서요? 이벤트가 좀 확실하고 성장이 좀 업사이드가 보이는 종목 위주로 접근하셔야지만 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컨셉에서 카메라 쪽을 이제 선택을 한 건데, 네. 2022년 연초에 가장 기대되는 대표적인 이벤트가 이제 세스라고 이제 가전 박람회 네. 라스베가스에서 네. 열리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부각이 될 거고, 그다음에 다양한 XR 기기들도, 메타버스 관련된 기기들도 아마 선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MC넥스, 세코닉스 이런 카메라 모듈 업체들 주가가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데, 이미 조금 전에 이제 황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P랑 Q가 이제 동시에 좋아진다라고 했는데, Q는 이제 뭐 당연히 탑재되는 수가 늘어나서 이제 좋은데, 아이폰이 이번에 이제 13을 내놨는데 내년도 14에는 더욱더 화소수가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 화소수가 좋아지면 거기에 맞는 고사양 카메라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단가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P가 그래서 가격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노트 20 쓰는데 나는 카메라 6 더 좋아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난 만족스러운데. 더 좋아지면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잘 보여서. 그러니까 그만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저는 방송국 카메라가 진짜 좀 원망스럽습니다. 왜요? 방송국 카메라 너무 좋아가지고요. 너무 좋았어. 네, 이거 우리 뭐 땅구멍 무슨 뭐 죽은 게 다 보여. 모공이 제 가장 모공까지. 제 약점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약점을 공개하시네요, 이렇게. 이제 4K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OLED로 선명하게 모공도 보실 수 있고. 모공도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싫어요. 잘하면 그 수염 올라오는 것도 보이겠다. 근데 참 이 자율주행 하지만 메타버스도 어쨌거나 2021년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엄청나게 들었던 이슈고
또 주제입니다. 근데 이게 메타버스하고 카메라하고 한번 그 연관성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죠, 민 부장님. 기존에 없던 디바이스가 새롭게 생긴다라는 새로운 디바이스. 수요처가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오큘러스 퀘스트 2가 이제 카메라가 한 4개 정도 탑재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애플이 이제 내년도에 출시할 이 XR 기기에는 카메라가 8개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카메라 뭐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탑재되는 수가 증가를 하니까 많이 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디바이스 출현에 따라서 먼저 지금 아마 기대치에 따라서 주가는 선반영돼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변수가 당연히 있겠죠. 혹시라도 이 출시 시기가 지연이 되거나 늦춰진다면 좀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최근에 LG 이노텍을 마지막으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한번 있었어요. 뭐였죠? 그때 아이폰 13이 생각보다 잘 안 팔린다라는 노이즈가 하나 뉴스가 나면서 그때 LG노텍이 장중에 거의 한 8% 정도 막 크게 거래량 수반하면서 크게 흔들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때가 마지막으로 LG노텍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였고 그 뒤로 지금 신고가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아이폰의 폼팩트의 변화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내년도 잘 팔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또 사실 가봐야 아는 거잖아요. 혹시라도 기존에 원래 많이 하고 있는 본업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잖아요. 여기에서 혹시나 판매가 생각보다 안 나올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하나의 변수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황 팀장님, 제가 또 민 부장님의 또 현란한 말빨에 내 속을까봐 지금 새로운 디바이스 나온다. 좋은데 당장 2022년부터 실적으로 반영될까요? 기대도 있고 지금 실적도 지금 계속 목표 주가가 상향이 나오는 거 보면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그냥 아무런 기대감만으로 상향시키지는 않거든요. 네. 뭔가 실적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걸 건데 애플 벤더하고 삼성 벤더의 차이점은 확실히 좀 갈리고는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네. 대표적으로 삼성 벤더 주가였던 MC넥스는 카메라 모듈 회사는 좀 경쟁이 치열해지는 바람에 주가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좀 저조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애플의 대표적인 벤더인 LG노텍은 오늘 한 7%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목요일 23일.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단순하게 뭐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도 모듈이지만 네. 이제 XR 기기라고 하죠. 확장 현실이라는 이제 표현을 쓰던데 새로운 기계 등장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삼성 벤더 중에 파트론이라고 하는 카메라 모듈 회사가 있는데 네. 파트론은 주가 흐름이 최근에 다른 카메라 모듈 회사들이 이미 굉장히 강한 모습이 움직이지 있다. 않았나? 네, 왜냐하면 이쪽에서는 전장에 대한 부분을 내년에 더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매출 확대를 더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밸류에이션을 많이 받아주고 있는 거고 앞으로 카메라를 볼 때는 단순하게 스마트폰만 본다라고 보기에는 사실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끼실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단순하게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뭐 NFT와 연결되면서 약간 기대감만 잔뜩 있을 수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뭔가 이제 부품이 실제로 공급되는 거는 이제 실적을 동반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세 번째 섹터에서는 우리 종목 뺏기기 전에 민 부장님 먼저. 조금 낯선 종목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이제 좀 아직까지 시총이 좀 작은 종목인데 세코닉스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스마트폰 부분 쪽에서는 MC넥스가 잘하고 있습니다. 매출도 이미 거의 조 단위에 가까운 매출로서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레버리지 효과 등을 감안하면 MC넥스가 당연히 시장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을 높게 받을 수 있는 후보군인데 2022년 이제 밸류에이션 펄을 보면 이미 이제 15배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세코닉스라는 회사는 2022년도 기준으로 8배 정도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2배 정도 이상 MC넥스가 이미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세코닉스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왜 그러면 MC넥스하고 이 밸류에이션 괴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냐? 세코닉스가 이제 실적이 상당히 최근까지 안 좋았습니다. 네. 뭐 다른 좀 기타 노이즈도 있었고 주가가 많이 눌려 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 실적이 정상화 추세로 지금 들어가고 있고 내년도에는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더욱더 이제 카메라가 많이 이제 탑재될 거기 때문에 실적 성장은 담보가 되어 있다. 그래서 고밸류에이션을 좀 받아도 괜찮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LG노텍이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별로 안 비쌌어요. 근데도 지금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붙으니까 잘 되니까 지금 주가가 지금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싸지 않거든요. 저도 세코닉스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저밸류 8배 정도 수준인데 자율주행이라는 이러한 컨셉이 붙으면서 2021년 정상화 내년도에는 그로스가 확실히 담보된다라는 측면에서
세코닉스를 한번 주목을 해보셔도 알겠습니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황 팀장님의 원픽. 저는 LG 이노텍이 꺾이면 모든 카메라가 다 꺾인다는 관점 하에 아하. 지금 일단은 군집으로 움직이는 게 굉장히 강해서 LG 이노텍 그냥 대장. MC넥스보다 LG 노텍이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좀 전에 열심히 설명했던 재기형 민망하게. 네. 그냥 저도 LG 이노텍 갈까 그랬어요. 노리스크로. 자, 아니 근데 신년 특집으로 함께하는 이 주식 발굴단 2022년 이제 유망 섹터 두 분이 겹치는 걸 살펴봤어요. 네. 은강 씨. 그런데 혹시 두 분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좀 갈라진 대목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그러면 황 팀장님의 픽을 픽. 네, 특집이니까 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폴더블 폰입니다. 네, 모바일 시장 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내년 전 세계에서 폴더블 폰은 1,500만 대 내외로 판매될 전망으로 이는 내년 총 스마트폰 판매량의 예상치인 약 14억 9,200만 대 약 1%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특히 1,500만 대 중 1,200에서 1,300만 대는 삼성전자 폴더블 폰일 것으로 예측이 됐는데요. 올해 판매량이 약 800만 대 정도로 추산이 되니까 2022년 1,500만 대 판매량이면 약 2배 수준이죠. 정말 수치로도 성장세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에 그때 그 폴더블 폰 샀다고 자랑했던 민 부장님이 아닌 황희연 팀장님이 네. 찍었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설명 한번 들어봅시다. 작년에 폴더블 폰이 한 210만 네.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근데 조사 예측 기간에 따라 다르긴 하는데 올해 판매를 한 700만 대 내외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900만 대까지도 예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허. 아직까지는 이제 뭐 연말 거의 마무리가 되긴 네네. 했습니다만 대략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은데 문제는 내년하고 더 문제는 내후년일 것 같아요. 내년까지는 어쨌든 교체 수요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바꾸고 나서 과연 그러면 내후년에 진짜로 폴더블 폰 나 필요 없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바꾸는 수요가 내후년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때까지 바꾼다라고 하면 주가 성장은 내년에 생각보다 되게 세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는 거고요. 우리가 폴더블 폰이 이 컨셉이 언제 나왔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2016년, 2017년 정도 나왔습니다. 코오롱 인더스트리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네. 코오롱 인더스트리가 폴더블 폰 필름 만든다고 해서 생각보다 빨리 되네 안 되네 삼성전자 관련 임원들의 코멘트에 따라 주가도 움직이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2021년에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22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그 미래를 이제 받아들이는 현실화되는 미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폴더블 폰은 내년을 기대를 하고 있는 거고 2022년, 2023년에 출하량이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애플이 빨리 진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플이 근데 지금 사실 진입하려고 하는 거는 2024년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시장 그래요? 컨센에서는. 올해 초에 나왔던 기사들 보면 2022년에는 뭔가 커멘트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아직도 2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지금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 점유율이 한 70%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두고 있을까? 애플이? 생각보다 좀 빨리 진입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합니다. 폴더블 쪽은 어느 정도 그 정도 감을 잡았고 그러면 뭐 볼까요? 그래 종목. 네, 힌지 관련해서 저희가 방송 전에도 은강 캐스트랑 같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말씀 좀 해주시죠. 힌지요? 네, 제가 깜짝이야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KH바텍과 파인 테크닉스였는데요. KH바텍은 외장 힌지고요. 외장 힌지. 외장 힌지. 파인 테크닉스는 내장 힌지를 납품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특히 KH바텍이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에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게 세경 하이테크라고 하는 세경 하이텍. 네, 종목입니다. 광학 필름을 좀 만들고 있는데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독점 공급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KH바텍이나 세경 하이테크도 이제 중국 쪽으로 판매처를 다변화하려고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부품업체들을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중화권 업체들로도 판매처를 다변화하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세경 하이테크도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거죠. 광학필름이요. 그래서 지금 저평가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리포트들을 보면 주가가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계속 일정 가격대를 지켜주는 거라면 시장 리스크로 인해서 주가가 밀리거나 뭐 또는 분할 매수로는 아주 충분한 섹터가 되지 않을까,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폴더블
얼리 어댑터로서 딱 폴더블 사고 우리한테 그때 막 자랑도 하고. 근데 아직도 내 그건 안 돼. 그 같아. 멀티 작업은 아직도 못하는 것 같아. 느낌상. 화면에 막 4개씩 띄워놓고 한꺼번에 하는 거는 못 하시지? 네, HTS밖에 안 봅니다. 아, HTS 아니구나. MTS. 그럼 지금 우리 민 부장님은 또 어느 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게임입니다. 아하. 네, 여러 증권사에서도 P2E가 게임 산업에 게임 체인저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면서 게임을 2022년 성장 섹터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게임이 내년에도 간다고요? 일단 게임은 그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원래 시작된 원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한 해 동안 이 NFT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NFT. 네, 많이 네. 올랐죠. 원래 우리 게임은 P2W라고 합니다. W가 윈이거든요. 이기기 위해서 원래는 이기려고. 하는 게임이었고, 그 다음에 원래 이제 P2E라는 이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이제 P2 돈 벌기, 예. 플레이 투 플레이 투 earn, earn. 돈 벌려고. 예, 돈 벌려고 한다. 근데 아니, 근데 돈을 벌면 누군가는 또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열심히 하면? 누가 손해 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의 이제 분위기는 P2E에서 P&E, 그 플레이 앤 언, 그러니까 즐기면서, 게임 즐기면서 그냥 돈도 이제 부가적으로 버는 그런 쪽으로 이제 가야지. 그러면 회사 안 나가도 되겠네. 그렇죠. 게임 하면서 그냥 돈도 벌고.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그럼 손은 누가 키워? 저도 그 말 하고 싶었어요. 글쎄. 손은 누가 키우고. 손은 누가 키워? 근데 뭐야? 다 근데 게임을 하진 않죠. 왜냐하면 어. 지금도 이미 이슈가 됐지만 게임 안 하시잖아요, 지금. 위메이드 게임 해보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네. 예, 하는 사람은 어차피 정해져 있고 그런 걸로 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도 전 국민이 다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이미- 그렇게 그 눈빛이 한심하다는 눈빛이? 아, 그러니까 저는 다 거기에 매달려서 경제가 붕괴된다는 처럼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런 시대는 안 온다라는 그건 말씀을 아니다. 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P2E 말씀해 주셨는데 정부에서 사행성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규제 있다는 이런 이슈도 네네. 있던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주가 빠질 때 오히려 저는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입장인데 통과가 되면 모멘텀은 뭐 될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같은 이러한 구조 하에서 P2E 게임이 허용되려면 앞으로 시행착오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종목으로 가야죠. 네, 종목으로 바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은 위메이드, 두 번째가 컴투스 홀딩스. 컴투스 홀딩스는 게임빌에서 사명이 변경된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오이즈 홀딩스. 한 3개 정도 기업이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도 연초에 NFT 게임으로 시세를 아주 세게 달릴 수 있는 후보군이 3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게임주는 뭐 원래 좀 비쌌던 게임주들이 많은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위메이드를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컴투스 홀딩스를 약간 강조를 좀 드리려고 하는 네, 거거든요. 그래요. 왜냐하면 위메이드는 제가 이제 8만 원, 9만 원 때부터 이야기했다가 20만 원 이상 갔었고 지금은 한 18만 원 정도 있습니다. 네네. 시총이 이미 6조예요, 6조. 예. 6조고 또 하나 위메이드가 체크하셔야 되는 게 게임을 한 내에서 게임 안에서 유틸리티 코인이라는 드레이코라는 게 있습니다. 그 드레이코의 시세가 올라가줘야지만 게임을 했을 때 돈 벌 수 있는 유저들은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드레이코라는 유틸리티 코인의 시세가 요즘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 그 위메이드는 그 드레이코 시세를 확인하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하셔야 되고 컴투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아직 NFT 게임을 출시를 안 했어요. 네.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체크할 게 없는 거죠. 기대감만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감만 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예전에 게임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게임빌이라는 회사는 컴투스를 인수한 거 외에는 잘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뭐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잘 안 됐는데 지금 이제 컴투스를 인수를 했고 내년도에 하려고 하는 게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원이라는 그 지분을 지금 인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코인원을 바탕으로 해서 NFT,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서비스를 출시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 내년도 1분기, 2분기에 스케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 기대감이 이 컴투스 홀딩스에 많이 제가 봤을 때 반영이 될 것 같고 시가총액이 아직 이제 1조이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그 NFT 게임 출시로 인해서 지금 1조 밑에서 6조까지 갔잖아요. 네. 그럼 컴투스 홀딩스 지금 시가총액 1조라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는 있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로 자, 2022년 한번 투자 전략이란 차원에서 한번 민 부장님 짧게 한번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저는 한 짧게 그냥 4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4가지가 짧아요? 네, 그냥 한 줄씩, 한 줄편으로. 네. 네. 자, 일단은 내년도가 이제 금리 인상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자 비용 부담이 큰 기업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자 비용도 부담돼서 잘 못할 정도면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기업이다. 두 번째가 이제 수출 관련주 쪽으로 네.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출 잘 되는 기업들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수출이 이제 막
좀 터지는 기업들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실적 보고 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주식이 정말로 달리려면 좀 꿈이 있고 환상을 심어주는 그런 주식들이 저는 좋다라고 보거든요. 내년도에도 실적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주식을 좀 사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웬만하면 성장주 쪽을 저는 하시기를 공고를 드리겠습니다. 전통주에서 성장주로 변모하는 기업들. 원래 전통 기업을 산업을 하다가 새로운 신사업을 붙였는데 그 기업이 그 산업이 아주 잘 돼가지고 신규 사업으로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로 한번 네. 포트폴리오를 압축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2020년은 이제 경기 침체 해였고요. 그죠? 2020년 네. 경기 침체에 21년은 회복의 해였고 이제 22년은 정상화의 시기입니다. 내년에도 여전히 시장은 전 사실 힘들 거라고 봐요. 올해만큼이나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해였고 과거에 금리 인상했던 해를 보면 S&P 500이나 코스피나 한 10에서 15% 정도 변동성 항상 갖고 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려면 저는 현금 비중이 무조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가가 떨어지면 네. 정말 저는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인상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주가는 좀 안정화될 거라고 봐요. 오히려 금리 인상하기 직전이 가장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상반기는 금리 인상 이슈가 잊을만 하면 나와서 네. 힘들고 잊을만 하면 나와서 힘들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면 안 보였던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의 단점도 조금은 보일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금 비중을 저는 조금 가져가시는 전략, 상반기는. 코로나 시기에 또 그랬고 올해도 그랬고 매년 시장에서 주도주는 항상 나왔습니다. 대박주도 나왔고요. 그렇죠. 공부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또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연말 연휴는 연휴라 할 것도 없이 짧습니다만 세 분 또 이렇게 휴식 잘 취하시고 2022년에도 계속 발굴해 나갑시다. 네. 오늘 우리 주식 발굴단 연말 특집으로 또 신년 특집으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투자 여러분, 2021년 만만치 않은 한 해를 헤쳐나오셨는데요. 네. 그렇다고 시장을 떠나시지는 않으실 거 아닙니까? 늘 시장에 있을 때는 그만한 스트레스와 또 수고가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희들 함께 가면서 최대한 여러분들과 같이 고민하고 아파하고 또 찾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